자, 오늘은 저희 이게 편파 TV인지 레기양인지 어떤 모호하지만 첫 번째 영상 인터뷰로 첫 번째 영상 인터뷰로 우리 진보정치, 진보정당 운동의 뛰어난 이론가이신 장석준 선생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최근에 책 2권을 내셨죠. 21세기를 살았던 20세기 사상가들, 또 하나는 세계 진보정당 운동사. 이 2권을 책도 두껍네요. 누가 본다고 이게 두꺼운 거. 이 두 책 바로 나온 지가 서로 이어서 나온 것 같은데. 예, 이어서 나왔는데 책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2권에 대해서. 나오기는 이 세계 진보정당 운동사가 나중에 나오는데 실은 역사는 이게 더 오래된 책. 원고 자체도 2000년대 초에 민주노동당 월간지 이론과 실천에 처음 연재가 됐었고요. 출판을 시도한 것도 거의 10년 정도 됐어요. 아, 출판을 시도했는데 안 된 거예요? 10년 전에 출판 시도할 때는 제가 원고가 되게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시도했다가 원고를 다시 쓰려고 이제 출판을 안 했고요. 한 5년 전쯤에 원고를 이제 다시 써서 출판을 시도했는데 그때는 출판사가 별로 책을 내기로 한 출판사가 사고가 났어요. 지금 여기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죠. 그런데 사고가 나고 다른 출판사로 넘어갔는데 이걸 작업을 하시기로 한 편집 담당자분이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그래서 3번째 출판사에서 지금 내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느라 시간이 좀 많이 걸렸고요. 오래된 새 책이란 거네. 네. 덕분에 최근에 세계 진보정당 운동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바뀌고 있는데 그런 상황을 이제 좀 담을 수가 있게 됐고요. 요 21세기를 살았던 20세기 사상가들은 공조입니다. 우석영이라는 제 대학 동기인데 우석영 선생이랑 같이 2016년 말이랑 17년 초에 걸쳐서 한겨레 21에 20세기 사람들이란 연재를 했었어요. 그거를 많이 보완하고 늘려갖고 한 2년 만에 책으로 내게 된 거죠. 좀 반응은 있어요? 독자들의 반응은? 조국 사태 때문에 지금 사람들 책보다 훨씬 재밌는 현실이죠. 정치 현실이 그러니까. 스마트폰 보느라 책을 안 했어요. 그래도 텍스트가 전공이신 분이잖아. 영상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 21세기를 살았던 20세기 사상가들이라는 제목을 보게 되면 이게 이제 20세기 사상가들이라고 하면 과거형의 냄새가 나는데 여전히 이 사람들의 사상, 생각, 고민들은 지금 현재도 유효한 현재형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겠죠. 그 부분들 중에 소개하실 부분이 있나 이런 게 있으면 좀 한번 말씀 좀 듣고 이 책의 기본 컨셉은 일부러 우리한테 잘 안 알려진 사상가들 중심으로 했습니다. 이제 우리한테 현재 시점에서 꼭 소개될 필요가 있는데 많이 안 알려진 사람들. 물론 안창호 선생처럼 좀 이름이 알려진 분도 2~3분 정도 있긴 하지만 그분들도 많이 알려진 거에 비해서는 그들의 사상의 전모가 잘 소개가 안 되는 그런 사람들 중심. 왜냐면은 이런 분들의 메시지가 오히려 지금 기후 위기와 그리고 자본주의 위기 이런 동시 위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한테 더 큰 영감과 울림을 준다고 생각해서 그런 분들을 좀 발굴해갖고 소개하는 게 이 책의 기본적인 취지였습니다. 좀 대표적인 사람을 얘기한다면 누구를 한번 들 수 있을까요? 본인의 취향이겠지만. 대표적인 사람들을 꼽기는 조금 쉽진 않은데 맨 처음에 나온 사람이 있어요. 실비아 팬크허스트라고. 원래 여기는 이 누님들 집안은 원래 엄마가 유명하죠. 에멀린 팬크허스트. 우리나라에도 상영됐었죠. 2년 전에. 서프로젝트라는 20세기 초에 영국의 여성 참정권 운동을 다룬 거기에 메릴 스트립이 에멀린 팬크허스트로 나왔었는데 거의 여자적 군파 아니에요? 그분의 딸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둘째가 실비아 팬크허스트인데 엄마랑 이제 싸웠죠. 둘 다 페미니스트이긴 한데 어머니는 여성 참정권이 더 급하다. 근데 그때 노동자들도 완전한 참정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노동자들보다 여성이 참정권을 갖는 게 더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노동자 여성이 아닌 중산층 여성이 먼저 참정권을 가져도 좋다. 혹은 그게 더 바람직하다. 단계론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네. 이런 면만은. 왜냐하면 그분 자신이 이제 중산층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이었는데 딸이었던 실비아 팬커스트는 이 자본주의에 맞서는 사회운동들은 연대가 중요하다. 그래서 여성운동과 노동운동이 연대해야 된다. 노동자와 여성의 참정권을 동시에 쟁취해야 된다. 이런 노선 차이를 보였었죠. 근데 제가 이제 주목한 거는 이분이 그때 한 번만 그랬던 게 아니라 이후에도 2차 세계대전 일어나기 직전에 이탈리아가 이디오피아에 침공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스페인 내전이 벌어졌고 유럽의 좌파들은 대부분 스페인 내전에 주목했거든요. 그렇죠. 네. 전 세계가 아파라고 해야죠. 뭐. 이것도 참 씁쓸한 진실인데 왜냐하면 이디오피아는 유럽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이제 파시즘의 희생양이 됐더라도 이디오피아는 상대적으로 주목을 못 받은 거죠. 근데 실비아 팬커스트는 이 이디오피아에 주목해갖고 이 파시즘의 침략의 현실을 유럽 사람들한테 알리는 데 앞장섰고 실제 그 과정에서 영국에 유학 왔던 많은 아프리카 젊은 지식인들이 반제국주의 투사로 거듭나게 돼요. 그 사람들이 1940년대, 50년대에 아프리카 신생 독립국의 독립을 이끄는 초대 대통령들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실비아 팬커스트 한마디로 평생에 걸쳐서 자본주의에 맞서는 사회운동들의 연대에 가장 선도적으로 앞장선 사람이었기 때문에 21세기에 가장 어떤 필요한 인간상 보여준다 생각돼서 맨 앞에 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우리가 알지 못한 이런 면목 이걸 알리고 싶어서 이 책을 냈어요. 그러니까 요 말,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했던 사람들 위주다. 근데 이거 뭐 좋은 의미로 우리 장 선생님께서는 말씀하셨지만 다르게 또 적나라하게 이야기되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소수파의 인생, 네. 어떻게 말하면 자신들의 꿈과 이상을 실현하지 못한 실패한 실천가들, 실패한 사상가들, 뭐 이런 뭐 속된 말로 하면 이런 주변부들 인생 아니냐. 네. 이런 게 너무 이런데 의미를 부여하는 건 너무 좋게 말하면 어떤 새로운 걸 찾으려는 모색일 수 있겠지만 나쁘게 말하면 뭐 이 관념의 자독적 관념 아니냐 이렇게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부터 무슨 뭐 레닌, 그람시 이런 소수들도 다 이제 뭐 어디 그 무슨 죽은 뭐 개취급을 받는데 이런 분들의 의미가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 실패한 사상가들에 대해서 관념적으로 자족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바꿔서 생각해보면 이들은 실패했고 20세기에 성공한 체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체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죠. 근데 그 체제가 지금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자칫하면 인류 문명의 존폐 자체가 지금 걸려있는 기후위기 문제라든가 그리고 신자유주의 이후에 자본주의가 출구를 찾고 있지 못한 상황 이런 것들을 보면은 바로 20세기에 그 승리했던 자들이 결국 지금 벽에 부딪히고 있고 그게 벽에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삶도 지금 답답한 상황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패배했던 자들 이런 자들의 메시지를 우리가 땅 밑에서 발굴해낼 필요가 있다. 사례를 하나만 들면은 여기 대표적인 패배자가 한 명 나오는데 노먼 토머스라는 사람이에요. 아, 미국 사회다. 유진대스 다음에 이제 네. 백경 선생님 이름을 제가 말씀드려서 그렇긴 하지 한마디로 잘 못, 무슨 총기가 많이 떨어지셔가지고 체크 안 들어갈 겁니다. 합시다요. 20세기 중반에 미국의 백규환 선생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대통령 선거에 아니 그럼 유진뎁스는? 유진뎁스가 백기환. 유진뎁스의 후예죠. 유진뎁스가 백기환하고 오히려 가까운 거 아닌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아무튼 두 분 다 그렇고 유진뎁스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미국 사회당의 깃발을 들고 루즈벨트가 당선됐던 1932년 선거에서 사회주의적인 정책을 내걸고 대통령 후보로 나섰던 분이 노먼 토머스거든요. 거기서 100만 표에 좀 미치지 못하는 득표를 하긴 했지만 그가 대선에서 내세운 공약이 경쟁 후보였던 루즈벨트에게 대부분 수용됐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뉴딜로 실현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 노먼 토머스가 계속해서 미국 사회주의의 깃발을 부여잡았기 때문에 그게 지금에 와서 버니 샌더스 운동으로까지 계속 우리는 갑자기 생겨난 걸로 알고 있지만 물밑에서 계속 전개가 되다가 그게 적절한 시점에 지배 체제 자체가 실패한 시점에 터져 나온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다시 봐야 돼.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로 노먼 토머스를 얘기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 20명을 이제 선정을 한 거죠. 저 그러면 잘 얘기하셨는데 노먼 토머스는 어쨌든 유진 뎁스, 노먼 토머스로 이어지면서 네. 사회당 운동, 네. 뭐 예를 들면 대선 후보 정책들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금방 말씀하셨듯이 프랭클린 루즈벨트에 상당히 영향력을 줬다고 보는데 네. 뭐 다른 말로 하면 사실상 그 이후에 되면 자유당은 소멸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노먼 토머스가 대표했었던 그럼 이게 오히려 루즈벨트의 민주당으로 수렴되는 거 아닌가요? 거꾸로? 그렇게 보면 네. 예수님이 하늘나라는 겨자씨로부터 출발한다 그랬는데 땅에 뿌려진 씨앗 중에 그냥 허투루 사라져버리는 건 없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사회당 운동 자체는 20세기 후반에 소멸됐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는데 이 책에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 중에 미국 민주사회주의자들이라는 이름으로 운동을 계속한 집단이 예, 있어요. 있죠. 그 집단의 이제 핵심적인 이론가는 마이클 해링턴이라는 사람이고 그 흐름이 쭉 이어지다가 미국이 2008년 금융위기를 겪고 나서 거기에 이제 젊은이들이 몰려갔고 그들과 버니 샌더스가 결합돼서 현재의 버니 샌더스 운동이 된 거거든요. 뭐 콜테이지 이쪽으로 된 게 네. 있기도 하고. 네, 그런 걸로 봤을 때 미국 사회당이 그냥 망한 게 아니다. 여기 이제 비유가 하나 나오는데 뉴딜 때 뉴딜의 비판적인 사람이 꼬집기를 사회주의자들 미국 사회당이 수용하려고 옷 벗어놓고 이제 수용하고 있는데 이거 홈즈 같다. 네, 민주당이 이제 옷 들고 날라버렸다. 뭐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수용하고 있었던 그 미국 사회당이 뭐 익사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의 정신이 면면이 이어지고 있다. 그거를 또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뭐 토론하는 게 아니니까 그건 맞네. 그러니까 노먼 토머스가 또 목사 출신이잖아요, 그죠? 네. 목사죠. 네. 목사인데 이제 사회당과 같은 좌파 정당의 리더가 되는 거고. 네. 우리가 치면 백현 선생은 어쨌든 장준하 선생과 함께 민족주의 운동을 하시다가 급격하게 이제 이 급제화되면서 좌파로 갔던 그런 맥락에서는 뭐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네. 자, 그러면 그런데 아까 지금 뭐 20세기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그게 뭐 자본주의면 자본주의 또는 뭐 몰락한 사회적 자유주의 이런 현실을 지배해왔던 흐름들 자체가 사실 위기에 오고 있고 이제 어떻게 이 지구 생태계 의미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누구에 청목하느냐 주목하느냐 그런 의미에서 20명의 사상가들 사람들 잘 알지 못했고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사람들에 주목하는 맥락이었다라고 했는데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제 침소봉대가 되면 안 되지 않느냐. 너무 이제 의미 있었던 삶이지만 그 작은 어떤 것을 너무 이제 이 지식인의 어떤 이 붓을 통해서 과잉 평가되고 과잉 부합되는 건 아닌가. 예를 들면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안창호의 대공주의가 뭐 공화주의와 사회주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뭐 안창호 하면 홍사단 뭐 보통 그런 것에 가려져 있었던 그런 측면들이 주목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뭐 과문해서 그런지 그렇게까지 과연 평가할 수 있는 거냐. 안창호와 사회주의 오히려 뭐 공화주의적 맥락에서 이야기했던 거라고 한다면 뭐 이해할 수 있는데 뭐 한국에서의 뭐 공화주의라고 하는 게 사실은 뭐 홍사단 한국의 지배 세력 지배적 우파의 중요한 한 줄기였던 거라 봐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거를 그렇게까지 해석하는 거는 잘 지식이 짧아서 그런데 좀 그런 거 아니냐. 너무 침소인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 여기서 굳이 안창호를 강조한 물론 제가 쓰진 않았습니다. 네, 파트는 뭐 우석영 선생 파트인데 했는데 첫 번째 측면은 해방공간에 살아있었던 사람들이 주로 평가가 되면서 오히려 침소봉대됐던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좀 이 얘기하면 많은 공격을 받을 수 있는데 저는 백범 김구가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뭐. 임시정부를 끝까지 지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평가를 받는데 끝까지 지킨 사람이 나중에 네. 하게 되면 근데 실은 임시정부의 기본 노선을 초기에 만들고 어떻게 보면 김구는 오히려 그 기본 노선에 충실하지 못했던 때가 많은데 그 기본 노선을 정초한 사람은 안창호였죠. 네.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가장 커다란 죄악 중에 하나는 저는 안창호 선생을 이제 옥중에서 병사하게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파에 제대로 된 지도자가 없으면서
이승만 같은 인간이 이제 팔개를 칠 수가 있었고 거기에 제대로 대응 못하는 김구가 결국은 판을 다 망가뜨렸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좀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한국의 그다음에 극단적이고 왜곡된 우파가 아니라 네. 그래도 네. 존중할 만한 우파의 정신은 대변했던 게 안창호에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규식이 안창호 노선을 이어받았었다고 이제 할 수가 있고요. 그럼 안창호가 왜 중요하냐? 그럼 이 사람의 노선은 철저하게 좌우합작이었던 거죠. 1920년대부터. 그러니까 이 사람의 대공주의라는 표현을 저희가 강조를 했는데 대공주의는 딴 게 아니고 좌우합작이었어요. 거기서 공공성 할 때 이제 맨 앞에 보는 공인데 그 공이라는 건 민족 독립이었고 이 독립이라는 목표 하에 좌파와 우파가 연대해야 된다. 거기까지만 얘기하면 그냥 당위적인 건데 저희가 여기서 또 다른 사람을 다루고 있죠. 조소왕이라는 인물을 다루고 있는데 조소왕의 핵심적인 주장은 삼균주의였죠. 근데 실은 이 삼균주의가 안창호한테서 시작된 프로젝트였어요. 라고 이제 최근에는 그렇게 평가하시는 분도 네. 제법 있죠. 삼균이라는 표현 자체 안창호가 이제 흥사단 통해서 처음 썼었고 대공주의라는 게 이제 이념적 가치였고 그 하에 정책 프로젝트가 이제 삼균주의였던 거죠. 그래서 그것에 주로 작업을 조소왕이 맡았지만 처음에 이제 큰 판을 설계를 했던 거는 안창호였고 이런 측면을 21세기에 앞으로 우리가 민주공화국을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될 필요도 있고 남북 통일 같은 이제 문제를 직면하게 될 텐데 그런 과정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상가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상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제 공화주의와 그 대공주의 내에 그러니까 좌우 합작을 시대적 어떤 과제, 독립이라든가 독립국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방책으로서의 좌우 합작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 대공주의 내에 공화주의와 자유주의적 요소가 있는 거다.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예. 단순히 이게 정세에 따른 기계적인 연대가 아니라 예. 원래 공화주의를 지금 20세기라는 안창호 선생 20세기에 살았으니까 20세기라는 조건에서 공화주의적 가치에 따라서 독립을 추구하려면은 반드시 사회주의적 정책을 깔 수밖에 없다라는 대세 중에 하나였으니까 그 논리적 토대를 제시를 하면서 얘기할 때 그 기계적 연대가 아니라 유기적 연대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주목한 거는 안창호가 단순히 그냥 정치가의 입장에서 정세적이고 기계적인 연대를 얘기한 게 아니라 그 나름의 판단 속에서 20세기에서의 공화주의는 사회주의적인 정책을 요구한다. 이런 전제 속에서 전개했던 거 이런 것들을 저희는 주목했던 거죠. 하여튼 그 약간 이견이 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최근에 나왔던 책에도 보게 되면 임시정부를 주도했었던 그룹이 서북 기독교 그룹이었고 그걸 대표했던 게 흥사단이고 흥사단까지만 하다 보는데 우리가 또 그게 극악한 또 그룹이 하나 있잖아요. 그게 서북 청년회고 이 그룹의 예를 들면 안창호의 위치는 뭐냐 이런 이야기들이 그거는 좀 설명이 필요한데 해방 공간에서도 흥사단 정통파는 좌우합작파였어요. 조병옥 같은 인간이 실은 흥사단에서 좀 옆길로 빠진 경우였고 그러니까 이거를 서북 지역 기독교랑 일치해서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안창호는 대부분의 기간 동안 이제 미주에서 활동을 했고 그 흥사단이라는 건 미주에서 이제 활동한 기독교 독립운동가들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세밀하고 섬세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예, 세밀하고 섬세한 논의가 필요한데 저는 그런 취지는 좋은 것 같아요. 아까 21세기 현재 위기 상황 속에서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사상적 어떤 고민들의 단초를 제공해주는 여러 주목받지 못한 사람들에 책목하는 건 좋은데 이제 그게 너무 이제 근거 없이 또는 근거가 비약되거나 이런 과정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이 책도 그분들의 생각의 단초들을 소개하는 것이지 그게 이제 조금 더 깊게 가서 깊게 가야지만 또 이제 실천적 의미를 가지는 사상으로 정리가 되겠죠. 아마도 그렇게 보여지고요. 어쨌든 이 책에서는 안창호랑 조소왕을 이제 세트로 가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 같이 장석준 선생이 이전에 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우리 조소왕 선생이 얘기하니까 우리가 저번에 노회찬, 심상정 두 사람이 그 노원과 어디죠? 저기 고향에서 지역구에서 처음 당선됐을 때
한국 근현대 정치사에서 진보 정당의 이름으로 지역구에 당선된 최초 인물. 지역구라기보다도 제가 그때 썼을 때 서울이었어, 서울. 아, 그렇죠. 서울이죠. 네. 서울에서 지역구로 당선된 최초 인물이 네. 사회당 이름을 내걸었던 조수왕 선생이다. 네. 그리고 그 파트너가 경쟁자가 네. 파트너가 아니고 라이벌. 라이벌 경쟁자가 조병옥이었고 이름이 두 번이나. 전국 최다 득표로 조수왕 선생이 네. 당선되었지만 바로 한국진이 터지면서 네. 이제 그랬다는 건 기억이 나네요. 예. 자, 그러면 근데 제가 이거 뭐죠? 세계 진보 정당 운동사는 아직 저한테 도착을 안 해서 안 읽어봤는데 이건 읽어봤어요. 21세기를 살았던 20세기 사상가들. 근데 약간 우리 저기 두 저자가 공제다 보니까 사람을 선택하는 거나 이거 약간 조금씩 결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우리 장석준 선생은 주로 이제 노동 또는 뭐 여성, 정당, 뭐 사회주의 이런 쪽에 어떤 그 일관된 흐름이 있는 것 같고 우수경 선생은 상대적으로 다양한 맥락에서의 어떤 뭐 생태나 안창호 선생 같이 이런 부분들을 고민의 시야를 넓혀주는 건 좋은 것 같은데 어떤 일관적인 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거꾸로 장 선생은 일관된 맥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진짜 몰랐던 이 넓인 그 다양함은 오히려 우석영 선생보다는 조금 약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그렇게 이런 게? 각자 잘 쓸 수 있는 부분을 쓴 셈이고요. 예. 그래서 이 책의 컨셉이 어떻게 보면은 적색 사상가, 녹색 사상가로 나뉘어질 수가 있는데 예. 앞에 이제 적색 부분을 제가 썼다면은 녹색 부분을 우석영 선생님이 썼다고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약간 장숙준 선생의 보통의 책들과는 약간 다른 신선한 맛이 있었어요. 다행입니다. 칭찬하려고 했던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이 책과 이어서 나온 게 아까 책의 근원은 더 오래됐다고 하지만 이제 세계 진보정당 운동사. 근데 지금 전 세계 진보정당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넓게 얘기하면 사회민주당까지 포함해서 예를 좌파당, 예를 들면 공산당 이런 데까지 다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게 현실 아닌가요? 전 세계적? 많은 정당들이 또 고전을 면치 못하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또 새로운 실험들도 나오고 있고 엎치락 뒤치락하는 판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가장 고전을 겪고 있는 정당 하나와 그 다음에 이제 분투하면서 좀 선진하고 있는 정당 하나를 꼽는다면 어디를 꼽을 수 있을까요? 아주 역설적으로 둘 다 대표적인 3인주의 정당인데 하나는 독일 3인당 최초의 진보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 3인당 같은 경우는 지금 메르켈 기독교 민주당과의 연립정부를 장기적으로 가져나가면서 오히려 하이 파트너죠. 어떤 네. 지가 그러니까 메인이 아니니까. 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슈레더 집권 시기에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을 펼치는 바람에 지금 지지율이 10% 초반대로까지 주저앉았죠. 10% 초반까지. 네, 10에서 15%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반동으로 이번 주말에 지난 주말에 그 당대표 사무총장 런닝으로 뽑았지. 네. 거기 이제 좌파팀이 됐죠. 좌파팀의 핵심 주장은 대연정 깬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까지는 굉장히 이제 추락하고 위기를 보이거든요. 1800년대 창당을 했으니까 지금 거의 1860년대. 1860년대 거의 150년 된 정당이죠. 근데 가장 오히려 지금 시기에 가장 고전하고 있는 진보정당이 하나로 든다면 독일 사회민주당은 좋다. 근데 역설적으로 신자유주의 시기에 가장 오른쪽에 갔던 또 다른 3인주의 정당이 영국노동당. 이 당은 완전히 서커스를 했죠. 2015년에 당에서 가장 급진적이었던 의원을 당대표로 뽑아서 제레미 코빈이라는 사람을 뽑아서 그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유럽 3인주의 정당 중에서 가장 우병한 당이었는데 갑자기 유럽 3인주의 정당에서 또 가장 급진적인 정당이 되어버렸어요. 당원 구성이라든가 지지 구성도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지금 12월 12일 날 조기 총선이 있는데 집권까지는 쉽진 않지만 굉장히 지금 나름대로 선전을 하고 있다. 근데 이 선전에서 중요한 거는 이들이 내세운 총선 공약집이 이제까지 그 제도 좌파 정당에서 나온 어떤 정책 중에서는 가장 탈신자유주의 비전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걸 갖고서는 선거에서 이제 열심히 선거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역동적인 면이 어쨌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더 제가 질문을 던져드릴게. 노동당의 역사를 보게 되면 금방 그러니까 노동당이 잘 나갔을 때가 있잖아요. 십몇 년 동안 집권하고 오히려 집권했던 그 시절을 암울하게 평가하시고 예를 들면 지금 제레미 코빈의 노동당은 이번 12월 12일 10일인가요? 12일인가요? 12. 선거에서 일당이 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지만 가장 큰 진전이라고 했잖아요. 이건 설명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되면 10여 년 이상 집권했을 때를 오히려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네. 지금은 뭐 성산이 별로 없는 일당이 될 가능성은 별로 없는 상황을 가장 큰 또 진전이라고 보는 이유는 뭘까요? 진보정당에 있어서 궁극적인 목표는 사회 변화이고 실은 집권은 이제 사회 변화를 위한 하나의 방법론이죠. 근데 대부분의 이제 제도 정당은 발전하면 할수록 이제 집권 자체가 목표가 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2000년대 노동당 집권은 물론 대처 시기에 신자유주의를 조금 마일드한 형태로 소프트한 형태로 바꾼 측면이 있지만 제3의 길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금융화의 길을 계속 걸어갔고 가장 그 치명적인 죄악은 이라크 전쟁에 동참했고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 집권 세력으로서 이제 책임을 지게 됐고 이런 것들로 봤을 때 그 집권 시절이 결코 영광의 시기가 아니었다. 오히려 지금 환골탈태해갖고 어떻게 보면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도전하고 있는 모습이 전 세계 진보 세력에게 귀감이 될 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집권 그 생각합니다. 자체가 기준이 아니라 네. 어쨌든 뭐 좌파로서 세상을 조금 더 왼쪽으로 네. 좀 더 의미 있게 변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했느냐 안 네. 했느냐가 이제 의미 있는 그러니까 영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원죄와 업보를 짓는 나라죠. 세계를 망가뜨리죠. 어떻게 보면 화석 자본주의도 영국에서 시작되고 제국주의도 시작하고 신자유주의도 시작하고 그 어쨌든 자기네들이 정리를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더 안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제러미 코빈의 노동당은 자기 의식적으로 우리가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스톱 시켜야 된다. 이런 책임감을 갖고 정치 활동을 한다는 거 이거는 좀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러면 아니 마지막으로 뭐 더 깊게 얘기할 문제 아니니까 그 한국의 진보정당 운동화 예. 지금의 노동당 운동은 쇠락의 그 맥락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다시 뭐 올라가는 그 국면에 있다고 보십니까? 한국의 진보정당 운동 예. 지금 결정적인 전환 국면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러니까 2010년대 진보정당 운동 기조가 있었죠. 기조는 어쩔 수 없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맞서는 게 급선무다 해서 민주당과 이제 협력 연대 중심으로 갔던 거고. 예. 근데 지금 그게 촛불 항쟁 거치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지형이 이제 다시 바뀌었죠. 지형이 다시 바뀌었지만 촛불 항쟁의 어떤 여진 등등의 측면 때문에 2010년대의 그런 기조는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계속 이어지고 있다가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물음표를 던지는 지금 상황이 된 거고 그래서 지금 2010년대 진보정당 운동 기조에서 한 차례 지금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환은 다시 한번 자본주의 질서에 대해서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정당으로 자기를 자리매김하는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보고 그 전환의 국면에 지금 마주선 일정한 혼돈과 가능성 모색의 시기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너무 이렇게 제 3자적 입장이신데 정의당 당원이시죠? 한마디로 위기입니다. 위기. 그 진보정당도 위기고 네. 뭐 본인 속해 있는 정의당도 그런 국면에서 선택을 강요받고 또는 뭐 어떤 위기적 상황이다 이렇게 진단하시는 거죠? 근데 그게 실은 내년 총선에서 의석이 많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위기라고 표현한 거는 그것과는 다른 차원이죠. 그러겠죠. 아까 뭐 노동당이 집권의 시기를 오히려 구태의 시기라고 네. 봤던 그런 기준에서 동의해 네. 보시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정의당의 의미 있는 전환을 위해서 뭘 하실 거예요? 저요? 예. 제가 계속 이런 거 쓰고 우리 이런 방송에 자주 나와서 좀 떠드시고 글로만 하지 마시고 좀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밥이라도 사주시면. 네. 오늘 약속한 겁니다. 네, 여신도로 오늘 뭐 이야기 좀 나누는 거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 번 더 필요하면 책 이야기 말고도 진보정치, 진보정당
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지금 당직이 없기 때문에 아무 말이나 막 던질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어제 방송에서 심상정 파이팅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비웃더라고요. 심상정과 파이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